안녕하세요. 정규 백엔드 스터디 3주차 JPA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에는 스프링 빈 이야기를 하면서 스프링 빈은 어플리케이션 전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객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컨테이너라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스프링 컨테이너는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객체, 이 빈들이 저장되는 공용 공간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존성 주입은 필요한 객체를, 그러니까 필요한 빈이죠. 어떤 빈이 있는데 이 빈이 다른 빈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그 빈을 스프링 컨테이너가 주입해 주는 것을 의존성 주입이라고 말을 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이 스프링 컨테이너라는 공간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빈을 등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등록된 빈을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런 방법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스프링 컨테이너의 빈을 저장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설정 파일에 명시하는 방법과 컴포넌트 스캔으로 자동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컴포넌트 스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등록을 주로 할 거라고 말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빈을 주입하는 방법은 크게 생성자 주입, 필드 주입, 그 다음에 메서드 주입이 있는데, 메서드 주입은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이번 스터디에선 다루지 않는다고 말을 했었고요. 생성자 주입과 필드 주입 중에서는 이 필드 주입은 거의 테스트에서만 사용되는 느낌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생성자 주입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아마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빠질 예정이라서 거의 이제 생성자 주입 쪽만 아마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그 스프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크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의 아주 유명한 아키텍처를 가져왔는데요.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이렇게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눠져 있고, 이 레포지토리 계층은 데이터베이스랑 소통하고, 서비스 계층은 레포지토리 계층이랑 소통하고, 컨트롤러 계층은 서비스 계층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뭔가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다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자기가 의존하는 객체들한테 이렇게 의존을 해가지고 뭔가 필요한 작업들을 요청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수행한다고 했었고요. 이 서로 다른 객체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DTO나 엔티티 같은 걸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개발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우리가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를 JPA를 활용해서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는 것까지 이번 주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스터디부터 본격적으로 투드네이트 API 서버를 클론 코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그 스프링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 주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랑 이 엔티티 클래스 이쪽까지만 같이 볼 거고, 그 다음 주에는 레포지토리, 그 다음 주에는 컨트롤러 서비스 계층 이렇게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좀 유명한 자주 사용되는 이론들이 있어서 한번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으로 추상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걸로 추상화를 할 때 크게 개체와 그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로 어떤 문제 상황을 추상화를 할 수 있어요. 이때 개체라고 하는 거는 문제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를 말하고, 관계는 이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 상황을 개체와 관계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ER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ER 모델을 실제 뭔가 시각화하는 방법으로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ER 모델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을 ERD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개체와 관계는 세부적인 특징인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사람이라는 개체가 있다면은 그 개체는 뭐 이름이라든지 나이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질 수 있고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도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관계라고 하는 관계는 이 언제부터 친구였는지, 그 시작된 연도, 이런 속성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개체, 그리고 이 관계라는 것들, 그런 데이터 하나하나를 식별할 수 있는 속성들을 가리켜서 PK,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릅니다.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공부해 보신 분들이 들으신다면은 아마 지금 내용들은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GDG에서 이 스터디 서비스 수강 신청하고 이런 스터디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GDG 스터디를 우리가 한번 서비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서비스를 ERD로 그려볼 수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이 스터디라고 하는 개체 엔티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 멘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스터디를 수강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각각의 엔티티들의 관계를 나타내 보면은 스터디 멘토랑 스터디는 서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스터디 멘토가 스터디를 준비하니까요. 그 다음에 학생은 스터디를 수강하니까 이렇게 수강한다라고 하는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RD를 그릴 때 엔티티는 이렇게 네모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마른 목골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ER 모델을 그러면 어떻게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구현을 할까라고 이제 물어본다면은 ER 모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할 때는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체나 관계 같은 경우는 테이블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특히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대 다 관계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외래키로 구현하는 게 더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 개체나 관계가 갖고 있는 속성은 그 테이블 내에서 이제 컬럼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ERD라는 걸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ERD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결국 테이블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들을 설계해가지고 각각의 테이블들은 서로 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막 선으로 엮어주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이제 ER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걸 그리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좀 대중적으로 유명한 것 중에 ERD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ERD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다 PPT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그 직접 그려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내용이라서 한번 직접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ERD 클라우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기 이렇게 erdcloud.com 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메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그 구글 계정이나 그런 걸로 로그인할 수 있어서 그냥 뭐 따로 회원가입 하실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구글 계정 같은 걸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새로운 ERD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두 API 2025 이런 식으로 ERD를 만들 수 있고요. 저도 그냥 공개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공개로 해서 만들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구체적인 사용법 같은 거는 다 PPT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한번 편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 딱 봐도 표처럼 생긴 모양이 있죠. 이게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모양이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선 테이블이라고 하지만 아까 방금 소개드린 내용에서는 엔티티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티티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먼저 엔티티 이름은 지금 우리가 투두메이트를 클론 코딩 하는 거니까 먼저 어떤 엔티티들이 필요할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투두니까 할 일이라고 하는 엔티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두라고 하는 할 일 엔티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다가는 뭐 할 일 적어줄게요. 투두라는 할 일이라고 하는 엔티티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할 일을 생성하고 뭐 조회하고 하는 유저가 있겠죠. 그럼 그 유저에 대한 엔티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 라고 하는 엔티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 둘의 관계를 보기 전에 먼저 이 투두라고 하는 엔티티랑 유저라는 엔티티의 그 내부 속성들을 한번 채워주도록 할게요. 먼저 속성을 채우기 전에 각각 엔티티들은 이 하나의 데이터를 식별하고자 하는 그런 프라이머리 키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두 id라고 하는 그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할 일 id 그 다음에 여기 도메인 놔두고 타입 쪽에다가는 이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 같은 거를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타입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타입을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보통 타입은 빅인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MySQL에서는 빅인트로 거의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도메인 쪽은 다 비워줄게요. 그 다음에
할 일이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속성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 무슨 할 일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컨텐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투두 컨텐트라고 할게요. 투두 컨텐트라고 하는 할 일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MySQL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 바차라고 하는 그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버라이어블 캐릭터의 줄임말이어서 그 가변 문자를 표현할 때 이 바차라고 하는 타입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바차라는 타입을 쓸 거고 이 가로 안에다가는 가변 문자열인데 최대 길이를 몇 자까지 저장하도록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제한을 걸어줄 수 있어요. 한 200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200자 정도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속성이 필요할지 고민을 해보니까 할 일이다 보면은 이 할 일을 했다 안 했다 체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o do is checked, 이게 체크된 할 일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속성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할 일 체크 여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저는 tinyint 1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inyint는 말 그대로 정말 이제 작은 정수형을 표현하는 자료형인데 길이는 1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0 아니면 1만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길이를 1로 해서 한번 짧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유저 같은 경우는 유저는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먼저 유저를 한 명을 식별할 수 있는 이 유저 아이디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비긴트 해줄게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 투드메이트 클론 코딩을 할 때 유저 아이디 어떻게 로그인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메일이랑 비밀번호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저 이메일, 이메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것도 가벼운 문자열이니까 발자를 쓰면 될 것 같은데 길이는 한 30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유저 패스워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유저 비밀번호, 이거의 길이 같은 경우도 발차를 쓰면 될 것 같은데 길이는 저희가 비밀번호를 그대로 저장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해싱을 해서 저장한다거나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구현할 때는 그것까지 구현하진 않을 건데 이제 그거 스터디를 진행할 때 그것까지 해서 구현하진 않을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30자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로 구현하실 때는 이거 뭔가 비밀번호 생으로 저장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신다면은 인터넷에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GPT 같은 거 활용해 보시면은 다 방법을 잘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 가지고 한번 구현해 보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도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정도만 세팅을 해볼게요. 아마 뭐 여기에다가 뭐 닉네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과제하시면서 더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라이브로 그 영상으로 스터디하는 도중에는 조금 간단하게 해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유저랑 투두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저랑 투두를 관계를 살펴볼 때 어떻게 살펴보면 좋냐면은 이거는 PPT로 돌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 이 개체와 개체 사이에 관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대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1대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1대1 다대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투두메이트 클론 서버를 클론 코딩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투두메이트에서 한번 관계를 살펴보면은 한 명의 유저는 여러 개의 할 일을 생성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죠. 근데 이 하나의 할 일은 오로지 한 명의 유저에 대한 할 일이에요. 어떤 이 할 일이 여러 명의 유저에 대한 할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랑 할 일의 관계는 1대 n 관계입니다. 유저가 1이고 할 일이 n이 되는 관계예요. 이거 그러면 1대 n 관계는 보통 어떻게 구현하느냐? 1대 n 관계는 보통 외래키로 구현합니다. n대1 관계는 뒤집어서 똑같이 구현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마 n대1 관계는 지금 나올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 하시면서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투두랑 유저의 관계가 1대 관계인데 유저를 기준으로 여기가 1이고 투두가 n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1대 n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선이 있고 여러 개로 뻗어나가는 거라서 한 개 또는 여러 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위쪽 보면은 없거나 한 개 또는 여러 개인데 지금 유저 같은 경우에 맨 처음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투두가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할 일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없거나 한 개 또는 여러 개로 유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투두로 간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식별이랑 비식별 관계가 나오는데 이거는 PPT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식별 관계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유저 아이디가 외래키로 투두 쪽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유저랑 투두의 관계는 여기가 1대 n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아까 선택할 때 식별 관계랑 비식별 관계를 고르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식별 관계는 관계 대상의 PK를 자신의 프라이머리 키로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비식별 관계는 관계 대상의 PK를 자신의 외래 키로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 대 n 관계가 있는데 이건 이제 회원과 동아리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관계를 파악할 때는 각각 한쪽씩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원과 동아리의 관계를 파악한다고 하면은 회원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동아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회원 입장에서는 여러 동아리에 소속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GDG에도 있지만 하이아크에도 들어가 있고 또 큰소리라는 밴드 동아리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한 명의 회원은 여러 가지 동아리에 소속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회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회원과 한 명의 회원 기준으로는 1대 n이고 한 명의 동아리 기준으로도 1대 n이에요. 그래서 이 회원과 동아리의 관계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n 대 n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회원이랑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다 했을 때 이 둘은 이렇게 그냥 얼기설기 막 관계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얼기설기 막 관계를 가지는 그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n 대 n 관계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n 대 n 관계를 나타낼 때는 보통 이렇게 중간에다가 테이블을 껴가지고 1대 n과 1대 m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는 진짜 간단하게 그려본 건데 그냥 회원이라는 엔티티를 만들고 동아리라는 엔티티를 만든 다음에 그 둘의 관계를 저장하는 n 대 m 관계를 나타내는 그 중간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회원 동아리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계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자체에 대한 PK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갖고 있는 속성으로는 회원과 동아리를 외래키로서 하나씩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를 나타낼 때는 꼭 서로 다른 엔티티끼리 맺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회원과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라는 엔티티, 그 다음에 동아리라는 별개의 엔티티를 가지고 n 대 m 관계를 만들었는데 n 대 m이든 1대 n이든 이 관계는 같은 엔티티끼리도 맺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저와 유저라고 하는 관계 각각 동일한 엔티티 내에서도 이 친구 관계를 맺는 경우 같은 종류의 유저 엔티티끼리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투두메이트 클론 코딩을 할 때 그 팔로우에서 친구 관계로 등록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ERD를 그리실 때 이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PPT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ERD로 되게 간단하게 해가긴 했지만 ERD로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를 해봤고요. 이렇게 설계한 거를 한번 실제 JPA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JPA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JPA가 뭐냐면은 자바 퍼시스턴스 API의 줄임말인데요. 사실 저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바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JPA라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자바 객체로 매핑하는 자바의 표준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 그 데이터는 제이슨 형식일지 어떤 형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히 데이터예요.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응답을 했을 거예요. 진짜 만약에 웹 표준 기술로 소통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은 진짜 정말 제이슨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자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쓰려면은 결국 그 자바 안에서 쓸 수 있는 객체의 형태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자바 객체로 매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는 JDBC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직접 매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JPA라고 하는 표준 기술이 등장을 해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추상화된 느낌으로 우리가 좀 더 가볍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자바 객체로 맵핑하고 자바 객체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쉽게 맵핑하고 이거 양방향으로 쉽게 간단하게 왔다 갔다 맵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었던 그 스프링의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 이 엔티티 부분,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한번 JPA를 사용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엔티티는 아까 그 ERD에서 나왔던 엔티티 릴레이션십에 있는 그 엔티티랑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 엔티티는 자바 데이터베이스가 소통하는 단위로서 이 JPA에서 말을 하는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고 이 엔티티는 테이블의 데이터 하나, 레코드 하나를 표현하는 객체의 단위로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가 클래스가 있고 객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엔티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바 이따가 코드로 보여드리겠지만 자바 클래스로 이제 만들 거예요. 근데 클래스가 실제로 데이터를 찍어내는 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티티 클래스를 정의하면은 그 클래스가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실제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 하나하나 실제 데이터들은 이 엔티티 클래스의 객체로서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 클래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JPA가 엔티티 클래스의 정의를 보고 테이블을 생성하는 SQL을 알아서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룬 내용이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읽고 쓰기 하는 CRUD도 그런 SQL도 알아서 자동으로 작성하고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알아볼 거고요. 이번 주에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JPA라는 걸 사용하면은 옛날에 그 JDBC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직접 그 SQL문을 하나하나 타이핑을 해서 작성을 하고 그 JDBC한테 이 SQL문을 실행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랑 소통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JPA가 등장한 이후로는 우리가 이렇게 SQL을 일일이 작성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뭐 메소드 같은 걸로 조금 더 추상화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랑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SQL을 작성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JPA가 데이터베이스랑 소통하는 과정을 가볍게 추상화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ID가 1인 유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고 싶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ID가 1인 유저 데이터를 조회해줘 라고 JPA한테 부탁을 해요. 그럼 JPA는 뭐 select 별 from use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랑 소통할 SQL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보내고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그 요청을 보고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이 JSON 형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마다 이제 아마 응답하는 그 방식이 있겠죠. 그럼 그 응답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뭔가 유저 데이터를 응답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JPA는 그거를 보고 이렇게 뭔가 잘 엔티티 객체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ID가 1인 유저의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JPA한테 부탁을 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ID가 1인 유저 데이터를 조회해줘 라고 JPA에게 부탁을 했더니 JPA는 그 ID가 1인 유저의 객체를 우리가 자바에서 사용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객체 형태로 이 유저 데이터를 응답을 해준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JPA를 활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뭔가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는 보통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간단하게 테스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H2 데이터베이스라는 되게 경량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2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이 JPA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JPA라는 거는 그 자바 표준 기술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스프링이랑 엮어가지고 같이 활용하려면은 그 외부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1주차에 맨 처음에 생성을 할 때 그 의존성들을 다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의존성을 추가한 거긴 한데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여기 아래쪽에 그 여기 build.grad이라는 곳을 가보시면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외부 소스 코드 라이브러리, 외부 의존성들이 다 여기 아래쪽에 이 디펜던시 쪽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저희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서 이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JPA라고 하면서 그 스프링 부트에서 JPA를 활용하는 그런 의존성을 이쪽에다가 추가를 해놨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com.h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H2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의존성도 추가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명시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필요는 없고요. 혹시 내가 만약 이런 게 안 들어있다 라고 하시면은 네, 지금 이거 적혀있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직접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추가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여기 이 방금 떴는데 여기 이 코끼리 동글뱅이 뜨는 이게 새로 고친 버튼이거든요. 이거를 꼭 해주셔야 그 외부 라이브러리에 대한 일존성이 프로젝트에 실제로 적용이 잘 되니까 꼭 새로 고침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쪽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랑 이 어플리케이션 소통을 하려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돼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접속을 해야 되는지 그 접속 정보를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접속 정보를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스프링 부트의 설정 파일에다가 그 접속 정보를 적어줄 건데 스프링 부트 설정 파일의 위치는 여기 메인 폴더 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자바가 있고 리소시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 아래쪽 리소스 폴더에다가 여기 아래쪽에 application.properties라고 하는 게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하는 설정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 설정 파일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적어주시면은 이제 이 접속 정보를 읽어서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이 딱 올라갔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접속 정보들을 같은 스프링 설정 정보를 적을 때는 그 이렇게 application.properties 형식으로 적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하시면은 이 YML 야멜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저희도 한번 야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팩토링을 눌러주시고 이름 변경을 하셔가지고 여기 뒤에 확장자만 YML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그게 스프링부트에서 이 이름을 가진 파일을 가지고 설정 파일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야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그 여러가지 속성값들이 이렇게 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야멜에서는 이거를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콜론으로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칸 빈칸 비워주고 그 다음에 콜론으로 찍고 이렇게 빈칸을 탭 들여쓰기로 해가지고 또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속성값을 적을 때도 는이 아니라 이렇게 콜론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적기보다는 일단은 그 제가 노션에 올려드린 부분을 복사해서 넣으시고 그 PPT 뒤쪽에 있는 설명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노션에다가 제가 이걸 다 올려드릴 거라서 노션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스프링부터는 기본적으로 H2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정보가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잘 알아서 가져다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H2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정보 데이터들을 뭔가 파일이나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꺼지거나 컴퓨터가 꺼지거나 해서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도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좀 휘발성이라서 되게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기 좋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우린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도록 관리자 콘솔을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콘솔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H2 콘솔 이네이블에다가 true라는 옵션을 줄 거고요. 이게 기본값은 false라서 true로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관리자 콘솔에 접속을 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그 접속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그 접속 정보는 우리가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은 매번 랜덤으로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시적으로 해놔야 항상 이 주소로 들어가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좀 편리함을 위해서 이 관리자 콘솔에 접속할 URL을 이쪽에다가 데이터 소스의 URL이라는 필드로 명시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이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이 아니라 이제 H2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H2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마치 MySQL처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 보드를 MySQL로 지정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JPA랑 관련된 설정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과연 진짜 JPA가 어떻게 이런 데이터베이스랑 소통을 하는지 그 과정들을 디버깅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로고들을 다 찍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찍을 때 특히 어떻게 SQL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그 호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JPA가 어떤 SQL을 생성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런 show SQL 이라는 부분을 옵션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SQL을 볼 때 좀 이렇게 들여쓰기 예쁘게 해가지고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포맷 SQL이라는 설정까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잘 됐는지 다시 해볼게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넣은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을 해주고요. 지금 8080이 뭔가 쓰이고 있다는데 다시 돌려볼게요. 네, 잘 됐죠? 여기 지금 아래 보시면은 여기 스타티드 온 8080에서 설정이 성공했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URL을 보시면은 여기 로컬호스트 8080에 기본 그 콘솔 URL이 h2 그다음에 슬래시 콘솔 h2 하이픈 콘솔이라는 게 이제 기본 URL이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접속을 땅 해주시면은 이제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만약에 이 설정 안 하고 하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그런 그냥 하얀색 에러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H2 데이터베이스랑 잘 연결이 그 접속이 활성화가 됐으면은 이런 관리자 콘솔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JDBC URL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 JDBC URL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어줬던 이 URL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건드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커넥트를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땅 하고 뭔가 그 콘솔 내부로 접속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접속이 돼요. 지금 저희는 아직 아무런 테이블을 만든 게 없어요. 지금 이 유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라서 이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아무런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나서 잘 성공을 했고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JPA를 활용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투두랑 관련된 거를 만들어 볼 거라서 이 자바의 이쪽에다가 com.example.todo-api라는 패키지 밑에다가 새롭게 투두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 투두라는 패키지 안에는 투두랑 관련된 모든 그런 자바 클래스들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다가 투두라고 하는 이름의 엔티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엔티티 클래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클래스를 이 자바의 클래스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정의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거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테이블을 정의하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랑 소통할 때 사용하는 엔티티라는 단위로 활용할 클래스다라는 걸 명시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엔티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아주고요. 이 자카르타 퍼시스턴스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엔티티 어노테이션을 가져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 줄이 떴어요. 이 빨간 줄이 뜨는 거는 그 모든 엔티티 클래스는 id라고 하는 그 pk가 필요해요. pk가 있어야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pk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pk는 보통 long id 형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 자바의 long이라고 하는 타입은 그 MySQL에서 비긴트와 기본적으로 매칭이 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long이라고 하는 이 id라고 하는 이 필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될 거다라는 걸 명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id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아줬어요. 모든 엔티티라는 어노테이션으로 명시한 클래스에는 이 id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명시된 필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빨간 줄이 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id가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이 기본 키를 지정해 주는 게 이 id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MySQL 기준으로는 이 id 값을 자동으로 증가해서 생성되는 자동 생성 값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auto increment라고 해가지고 뭔가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일씩 붙는 그런 자동 설정된 값으로 id를 보통 많이 지정을 하는데, 그거를 설정해주는 어노테이션이 이 generated value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생성된 값을 넣어주는 그런 어노테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MySQL에서 이 generated value를 사용할 때는 지금 저희가 이 H2 데이터베이스를 MySQL 모드로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MySQL이 아니라 실제 MySQL 그 H2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실제 MySQL이랑 연결할 때도 그렇고 이 생성된 값을 어떻게 생성할지 그 전략을 명시를 해주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MySQL 같은 경우는 auto incremen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 strategy 어떻게 값을 생성할지 생성 전략으로 identity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identity 전략에 대한 부분은 아마 PPT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PPT에서 한번 보고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to도라고 하는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고 그냥 필드를 만드는 것까지만 했어요. 일단 이것까지만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이 아이디를 만드는 거 말고 아까 저희가 그 ERD 클라우드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보고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 아이디 만들었고 그다음에 컨텐트랑 이제 체크드 그다음에 유저 아이디가 필요한데 유저 아이디는 이따가 따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컨텐트랑 체크 아이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트링 컨텐트 그다음에 프라이베이트 불린 이제 체크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ERD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구분할 때 언더바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바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필드에서는 이렇게 캐멀 케이스로 구분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멀 케이스로 작성을 해주시고 보통 ERD에서는 이렇게 스네이크 케이스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되는 걸 보는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엔티티라는 어노테이션으로 이 클래스가 엔티티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엔티티 클래스는 ID, PK를 명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D라는 어노테이션으로 PK 필드에 이 필드가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ID 값은 보통 데이터를 생성할 때마다 다 자동으로 1씩 늘어나는 값이다 보니 generated value를 사용해서 ID 값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strategy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MySQL 같은 경우에는 identity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identity라는 거는 키값 결정을 데이터베이스에 위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키값을 생성하면은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해서 그대로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SQL이 뭔가 실행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이 하이버네이트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SQL이 있는데 이 SQL이 그 JPA가 직접 실행을 한 SQL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to도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으면은 드랍 테이블을 해서 테이블을 지우게 시킨 다음에 아예 새로운 테이블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create 테이블을 해가지고 to도라는 테이블을 만드는데 뭐 isChecked라고 하는 필드는 비트라는 타입으로 해서 난널로 만들고 그다음에 id 이 비긴트로 해서 이 id라는 필드 저희가 지금 여기 나온 id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id라는 필드를 만드는데 이거의 타입은 비긴트고 그 MySQL에 적었던 거랑 똑같죠. 아까 ERD 다 비긴트로 적었는데 그랑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비긴트라는 타입으로 난널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때 이 값은 auto increment로 자동 증가되는 값이다. 그 다음에 콘텐트라는 필드가 있고 이거는 발차 255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는 id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진짜로 이 테이블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H2 데이터베이스 콘솔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새로 고침해서 접속을 다시 해주시면은 이렇게 접속 정보가 초기화가 되면서 이렇게 다시 메인 화면으로 나가지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커넥트를 해보시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두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를 보시면은 뭐 isCheckeded, ID, 콘텐트 이런 식으로 내용 정보가 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select from to도로 해서 이 SQL을 이렇게 직접 런 해보실 수 있거든요. 실행해보시면은 지금은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테이블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설계했던 컬럼 이름이랑 그 다음에 실제 여기서 조회되는 컬럼 이름이 좀 달라요. 아까 ERD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했었냐면은 ERD에서는 앞에다가 다 투두를 붙여줬었거든요. 여기 말고 여기.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다 투두 ID, 투두 컨텐트, 투두 이즈 체크드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뭐 원하시면은 여기 애초에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 때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투두 아이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투두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설정을 할 때 매번 이 투두라는 걸 붙여가지고 설정을 해줘야 돼. 그 값을 가져오고 쓰고 해야 돼요. 그럼 되게 좀 불편하겠죠. 이미 투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변수명을 이렇게 이미 투두라고 지었는데 여기에 투두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럼 되게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객체에서는, 자바 객체에서는 이걸 그냥 아이디로 쓰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투두 아이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르게 저장하고 싶을 때 이 컬럼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이라는 어노테이션으로 이 네임 속성을 투두 아이디 이렇게 주시면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투두 언더바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컬럼이 저장이 되고요. 이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컬럼으로 해서 네임 해서 투두 컨텐트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ERD에서 투두 컨텐트 같은 경우는 길이가 그 바차 200 정도로 가변 문자열 길이가 200인 가변 문자열로 설정을 했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문자열은 그 길이가 255인 문자열로 세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도 맞춰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컬럼 디피니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의 타입을 직접 명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도 똑같이 맞춰줄게요. 컬럼으로 해서 네임으로 해서 to-do is checked 라고 적어주시고, 컬럼 디피니션도 ERD 쪽에서 적었던 대로 tinyInt 1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뭔가 또 만들어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블이 이미 있다면 또 지워주고 테이블을 새로 만드는데, 이번에는 컬럼 이름이 우리가 여기다 적었던 컬럼 이름과 똑같죠. to-do is checked, to-do id, 그 다음에 to-do content고요. 그 데이터의 속성, 그 타입도 바차 200, 뭐 tinyIn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타입으로 지정해준 타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콘솔에서도 확인을 해보면요, 다시 새로 거침하고 컨택트를 해보시면은 투두를 실행해봤을 때 투두 is checked, 투두 id, 투두 컨텐트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한 이름으로 바뀌어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투두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투두라는 근데 객체가 단순히 투두 하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유저라는 객체와도 그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런 외래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래키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외래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그 JPA를 활용해서 정의를 할 때는 뭐 롱 타입으로 직접 외래키 필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엔티티 객체를 직접 필드로 가지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조금 더 객체 제한적으로 더 뭐랄까요, 더 객체 제한적으로 다룰 수 있어요, 이 엔티티들을. 그래서 전 이게 되게 정말 신기하다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여기에다가 새로 유저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유저라고 하는 게 그 제가 여기서는 계속 유저라고 하긴 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막 유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전 유저 말고 한번 멤버로 해볼게요. 멤버라고 해서 멤버라고 하고 이렇게 똑같이 엔티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엔티티니까 뭐 엔티티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빨간 줄 뜨는 이유는 모든 엔티티 클래스는 이 id라고 하는 필드가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private long id를 만들어 줄 건데, 이것도 똑같이 generated value의 값은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위임해주는 아이덴티티 전략으로 생성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컬럼도 정의를 해줄게요. 이것도 네임은 멤버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멤버 아이디로. 그 다음에 아까 뭐 이메일이랑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똑같이 다 해줄게요. 스트링 이메일, 스트링 패스워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번엔 조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멤버 이메일, 컬럼 네임은 멤버 패스워드, 그 다음에 컬럼 데피니션으로
아까 길이를 30 정도로 지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메일이랑 패스워드 둘 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이 멤버 클래스도 그 테이블도 만들면서 보시는 것처럼 투두 테이블 만들었고요. 멤버 테이블 만들고 있죠. 이렇게 만들면서 그 JPA가 알아서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시 H2 콘솔에서 들어가서 접속을 해보시면은 이번에는 멤버랑 투두 테이블이 둘 다 존재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외래키, 지금 어떤 이 연관관계를 적으실 때는 이렇게 엔티티 클래스를 직접 필드에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투두 클래스를 보시면은 이쪽에다가 프라이베이트, 우리가 뭐 롱 유저와 멤버 아이디 이제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니라 프라이베이트 멤버, 이게 지금 풀투드 API잖아요. 우리가 직접 만든 멤버를 이쪽에 이렇게 달아주고, 이게 지금 이 멤버가 엔티티다 보니까 연관관계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인하는 용도의 연관된 그런 조인하는 용도의 컬럼이다 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조인 컬럼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관계, 1대 다인지 1대 1인지 그런 것들을 명시해주기 위해서 어노테이션으로 그 정보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매니투 원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 매니투 원에 대한 부분도 PPT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한번 다 치고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매니투 원으로 쓰고 패치 다음에 패치 타입은 레이지를 적어주시고, 이 조인 컬럼 다음에는 컬럼의 이름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보통 멤버 아이디 이런 식으로 외래키 컬럼 필드의 이름, 그 컬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만약에 외래키를 직접 저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관된 데이터가 필요할 때 외래키로 데이터를 조회한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멤버 아이디를 롱으로 직접 저장을 했어요. 그 외래키 자체를, 외래키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투수라는 걸로부터 멤버를 알아봐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직접 우리가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를 다 작성을 해줘야 하는 거죠. 이 투수에서 그 멤버 아이디를 꺼내와서 그 멤버 아이디로 다시 멤버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직접 해야 되는데, 이 JPA가 지원을 하는 이 조인 컬럼이랑 이런 매니투원 이런 옵션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엔티티 객체를 직접 필드에다가 명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 JPA가 자동으로 외래키를 만들고, 우리가 만약에 이 투두 데이터를 조회한 다음에 거기에 딸려있는 만약에 멤버가 필요하다, 그래서 멤버도 또 이렇게 찾는다, 뭔가 멤버 필드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필요할 때 자동으로 그 JPA가 조인 쿼리를 보내면서 연관된 데이터를 얻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JPA를 활용할 때 좀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래키 필드에다가는 이렇게 두 가지 어노테이션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지금 이 컬럼이 외래키 컬럼이다 라는 걸 명시해주는 조인 컬럼이라는 어노테이션이 필요로 하고요. 이 조인 컬럼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이 외래키 컬럼의 여러 가지 정보를 똑같이 저장을 해줄 수 있어요. 뭐 컬럼의 이름이라든지 이게 뭐 넣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외래키로 생기는 연관관계의 종류를 나타내는 어노테이션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원투맨이랑 매니투맨이라는 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사용하지 않을 거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매니투원이라고 하는 이 연관관계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원투원도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과제하시다가 필요하시면은 원투원까지는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아마 이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사용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조인 컬럼으로 외래키 컬럼 정보를 나타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멤버라고 했으니까 멤버 아이디로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스터디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매니투원을 사용하시되, 아래쪽에다 뭐 필요하다면은 이 원투원을 추가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매니투 매니를 안 쓰냐 라고 하면은, 이 매니투 매니는 말 그대로 엔드-엔드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드다 관계는 그 이렇게 어노테이션으로 직접 필드를 걸어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 테이블을 직접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든다면은 이런 엔티티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엔티티 클래스를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주시는 쪽으로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투매니 같은 경우는 1대 n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어, 어떤 투두 입장에서 멤버는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이 투두라고 하는 어떤 할 일에 이게 누구에 대한 할 일인지 멤버 정보를 줘야 할 때 이렇게 다뤄줬다면은 진짜 왜 이렇게 단듯이 다뤄줬다면은 이 원투맨이라는 거는 멤버 기준으로 이 멤버가 갖고 있는 할 일들을 갖고 알고 싶어 라고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에 해당하는 엔티티에 대해서 n에 대한 연관관계를 명시하는 양방향 매핑에 사용되는 그런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터디에서는 단방향 매핑, 이 오로지 n 입장에서 이 1을 명시해주는 외래키만 명시해주는 단방향 매핑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어노테이션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관관계의 종류를 나타내는 어노테이션에 이 fetch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은 이 연결되어 있는 엔티티를 언제 가져올지 명시해 줄 수 있어요. 이 fetch 타입에는 이거가 있고 레이지가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레이지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이거라고 하는 거는 즉시 로딩이고 레이지는 이름 그대로 지연 로딩을 말하는데 이 즉시 로딩이라는 거는 이 투두 객체 정보를 가져올 때 연결된 모든 연관된 데이터를 다 한 번에 가져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편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투두 엔티티가 있고 이거에 연관된 유저 엔티티가 있고 근데 만약에 유저 엔티티에도 뭔가 연관된 게 있어요. 뭐 A라는 게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B라는 게 연관되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연관된 게 뒤에 줄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이거로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우린 이 투두 데이터 하나만 필요한 건데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 UAB 이걸 다 가져옵니다. 이걸 다 가져오기 때문에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 즉시 로딩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레이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투두를 딱 선택을 하겠다 조회하겠다라고 하면은 투두 데이터만 가져오고 만약에 투두.뭐 투두.점 멤버 해가지고 그 멤버의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추가적인 조인 쿼리를 보내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이 지연 로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연 로딩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엔티티 클래스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싶어요. 그럼 그때도 엔티티 클래스를 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객체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보내서 이 객체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줘 라고 이제 요청을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엔티티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생성자를 만들 때는 이제 우리가 뭐 직접 하나하나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인텔리제이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게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시면은 Alt 인서트, 맥북이시면은 커맨드 N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생성이라는 메뉴가 보이시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생성자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원하는 필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 있어요. 뭐 Shift 키 누르시고 이렇게 화살표 키 누르시면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ID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값이니까 빼고 나머지 세 개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생성자가 딱 만들어집니다. 되게 편리하죠. 근데 이 모든 엔티티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이 퍼블릭 또는 프로텍티드에 아무런 인자가 없는 생성자가 필요한 게 되게 기본이라고 그 JPA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무런 인자 없는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그래야 JPA가 동작을 하는데 이거는 롬복을 이용해서 noargue constructor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무런 인자 없는 생성자를 롬복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서 만드는 생성자가 기본적으로는 다 퍼블릭으로 열려있는 생성자예요. 근데 이 투두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우리가 인자 없는 생성자를 외부에다가 노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퍼블릭 또는 프로텍티드면 된다고 했었으니까 접근 제한자를 프로텍티드로 하는 그런 인자 없는 생성자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는 인자 없는 생성자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생성자가 모두 만들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엔티티를 뭔가 조회해 봤을 때 그 엔티티 내부에 있는 필드를 다 읽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프라이빗이니까 겟터까지만 이렇게 딱 달아주시면은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엔티티에 대한 설정 정보가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생성자 만드는 것까지 했고요. 빌더 같은 부분도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생성자를 그냥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걸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빌더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아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건 이제 선택에 따라서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일단 퍼블릭으로 열어놓고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JPA는 엔티티 객체를 다룰 때 항상 퍼블릭 또는 프로텍티드의 인자함 생성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롬복이 지원하는 노 알규 컨스트럭처로 만들어졌고요. 퍼블릭으로 만든 생성자를 외부에다가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버리면은 그건 우리 의도랑 조금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프로텍티드로 만든 생성자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챕터까지 만들어져서 이제 모두 다 끝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스터디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지금까지 이번 주 스터디한 게 ERD를 그려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JPA는 데이터베이스와 뭐 자바 객체를 매핑한 도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JPA와 매핑되는 자바 객체를 이제 엔티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엔티티는 자바 객체의 일종이에요. 자바 객체의 일종인데 엔티티라고 부르고, 그리고 JPA를 사용해서 이 엔티티 클래스로 데이터베이스, 정확히는 그 테이블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정의할 수 있고, 엔티티 클래스에는 이제 엔티티랑 id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반드시 쌍으로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 id 값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럴 때는 generated value를 사용하면 되고, 특히 MySQ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straightg를 identity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컬럼에는 사실 이런 id 값도 다 일반 컬럼 중에 일종이에요. 이런 일반 컬럼에는 그냥 컬럼이나 어노테이션으로 뭐 컬럼명, 컬럼 타입 등을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외래끼를 나타낼 때는 엔티티 객체를 필드로 놓고 조인 컬럼이랑 매니투원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원투원도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매니투원에서 패치 속성은 그리고 레이지로 꼭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티티 생성자는 보통 id 필드를 제외하고 만들고요. 왜냐면 id 값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JPA가 엔티티를 사용하려면 인자 없는 생성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롬복에 있는 또 알규 컨스트럭처 어노테이션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이때 보통 프로텍티드로 접근 제한자를 걸어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주차 스터디가 모두 끝났고요. 3주차 과제는 프로젝트 기능 명세를 보고 직접 그 ERD를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ERD를 참고해서 엔티티 클래스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과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과제 노션 명세에다가 좀 자세하게 적어드릴 예정이긴 한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H2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콘솔에서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서 그 스크린샷까지 찍어가지고 올려주시면 과제가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제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한 번 더 페이지를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참고하셔서 그 투두메이트 API 서버에 대한 ERD를 그려보시고 그 JPA로 테이블을 정의를 해서 관리자 콘솔에서 확인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제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은 살짝 힌트 같은 페이지인데요. 이제 유저 엔티티는 자유롭게 설계를 해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친구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팔로우랑 언팔로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친구 관계는 이제 유저랑 유저 사이의 관계인데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엔드-엔드 관계를 만들 때는 중간 테이블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3주차 스터디 전부고요. 네, 이것으로 스터디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